미친놈,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 집안 사람들이 형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7년 후 그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전주의 명문가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동생을 그토록 아끼던 형이 갑자기 미친 듯이 동생을 파멸시키려 합니다. 술을 먹이고 관청에서 난동을 부리게 하고 결국 동생을 귀양 보내는데 성공하지요. 집안 사람들은 형을 미친놈이라 부르며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형의 광기 어린 행동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생을 파멸시키는 행동, 이 모순된 두 가지 사이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놓여 있었을까요? 옛날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선 중기 전주부의 어느 한옥 마당에 붉은 석양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형 이정현은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동생 이정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잔치가 한창이었지요.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 축하 인사를 건네고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정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형이 내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형이 되어야겠구나. 이정현과 이정수 형제는 전주의 양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씨 가문은 대대로 선비를 배출한 명문가였지만 형제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현이 15, 정수가 10살 때의 일이었지요. 그날부터 정현은 동생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현은 본래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잘 읽고 시를 잘 지어 스승들이 앞날을 기대했던 인재였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현은 자신의 공부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대신 동생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는 정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거를 보아야 한다고,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이 더 뛰어납니다. 정수가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정현은 그렇게 말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정현은 동생의 공부를 살폈습니다. 어려운 구절을 풀어주고 시험 준비를 도왔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지면 양반의 체면도 잊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동생이 한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모았고 추운 겨울에도 동생의 방에만큼은 불을 지폈습니다. 정수는 형의 헌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지요. 밤늦도록 책을 읽고 글을 외우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형이 희생한 만큼 자신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25의 나이로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전주부에서 10년 만에 나온 합격자였지요. 소식이 전해지던 날,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사당에 올라가 남편의 위패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보, 우리 둘째가 해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정현도 기뻤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동생을 끌어안고 축하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제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날 밤 정현은
동생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형제는 달빛 아래 앉아 지난 1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 이겨낸 순간들을 나누었지요. 정수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 차례입니다. 제가 벼슬을 받으면 형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형님도 과거를 보십시오. 정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급제 닷새 후 정수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임금님께 인사를 드리고 관직을 받기 위해서였지요. 정현은 동생을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생을 보낸 후 정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혼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방문객이었습니다. 정현이 문을 열자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긴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살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현 양반이십니까? 급한 일로 찾아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남자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마주 앉자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왔습니다. 양반의 아우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정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동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곧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정에 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대신들이 반대파를 숙청하려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영모라는 죄목을 씌워 무고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그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동생은 이제 막 급제했습니다. 아직 관직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모에 연루될 수 있습니까? 남자가 쓰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당신 아우님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정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생의 스승은 조광조의 제자였던 선비였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항맥은 아직도 조정에서 견제받고 있었지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모두 제거되고 있습니다. 당신 아우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달 안에 영모 혐의로 체포될 것입니다. 정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모라면 삼족을 멸한다는 대역죄가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들은 증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변, 조작된 편지, 거짓 증언.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 아우님을 관직을 받기 전에 다른 죄로 처벌받게 하십시오. 작은 죄로요. 귀양 정도로 끝날 만한 경죄 말입니다.
정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모 혐의는 관직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들의 명단에는 조정의 관리들만 올라 있습니다. 만약 당신 아우님이 관직을 받기 전에 다른 죄로 파직되고 귀양을 간다면 명단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경죄로 처벌받은 자는 영모와 무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동생이 10년간 공부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아우님은 한 달 후에 죽습니다. 삼족이 멸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어머님도 함께 죽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정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목숨을 건 일입니다. 저는 옛날에 당신 아버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 누구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당신 아우님은 더 빨리 죽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남자가 두고 간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영모로 몰릴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고 동생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연은 울었습니다. 10년간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동생의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켜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영모로 죽느니 차라리 경죄로 귀양을 가는 것이 나았습니다. 귀양은 언젠가 풀립니다. 하지만 죽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연은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미친 듯이 파멸시키기로. 그리고 평생 미친놈으로 살기로. 열흘 후 정수가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임금님께 인사를 드렸고 승정원의 정원이라는 관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낮은 벼슬이었지만 첫걸음으로는 좋은 자리였지요. 정수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그런데 관직을 받기 전에 한양의 관청에는 인사를 드렸느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당연히 인사드렸습니다. 정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관직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모 명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연은 그날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관직을 받았으니 집안 잔치를 크게 열어야겠구나.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축하를 받자. 정수는 형의 말에 따랐습니다. 잔치가 열렸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연은 그 자리에서 술을 계속 권했습니다. 동생아, 오늘은 마음껏 마셔라.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아니냐. 정수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형이 워낙 권하니 마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다음 날도 정연은 술을 권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형님, 이제 그만 마시겠습니다. 내일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정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급하냐? 며칠 더 쉬었다 가거라. 관직을 받았으면
당당하게 가야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정말로 한양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근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정연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날 밤 다시 한번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수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연일 술을 마셔 몸도 마음도 피곤했지요. 하지만 형의 성화에 못 이겨 또 술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권했습니다. 정수는 취해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연이 물을 끼얹어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정수야. 한양에 가야 하지 않느냐. 정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출근 첫날이니 늦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정연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너라. 관청에 가거든 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도착한 정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전날 밤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아직도 술 기운이 가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승정원에 도착했을 때 상관들 앞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상관이 물었습니다. 정원, 혹시 술을 마셨소? 정수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다만 길이 험해 어지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술 냄새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상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 출근에 술을 마시고 오다니 이것이 조정의 신하가 할 일이오. 당장 돌아가서 정신을 차리시오. 정수는 부끄러움과 분함을 참으며 물러났습니다. 정수는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형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형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술을 권하는 바람에. 하지만 정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다. 내가 술을 거절했어야지.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다시 한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하지만 정연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정수가 떠난 후 몰래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동생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정수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연은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요즘 힘들다고 하기에 좋은 술을 가져왔다. 함께 한잔하자. 정수는 사양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번 실수 때문에. 하지만 정연은 우기듯 말했습니다. 형이 멀리서 왔는데 한 잔도 안 받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매정하게 굴 것이냐? 정수는 어쩔 수 없이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정연은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정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또다시 술 냄새를 풍기며 승정원에 나타났습니다. 상관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원, 또 술을 마셨소. 정수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 형님이 찾아오셔서. 상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소. 관직을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2번이나 술에 취해 나타났으니 이것이 말이 되오. 앞으로 한 달간 근신하시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제발 더 이상 술을 권하지 마십시오. 형님 때문에 제가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편지를 읽고 오히려 더 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모 체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정연은 다시 한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정원 근처의 주막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수가 관청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연은 정수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부탁했습니다. 저 양반이 지나갈 때 술을 권해 주시오. 제 동생인데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소이다. 주막 주인은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가 지나갈 때 주막 주인이 나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날이 잠깐 들어오셔서 술 한잔 하고 가시지요. 정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주인이 워낙 권하니 잠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막 안에는 정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놀랐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정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다가 들렀다. 함께 한잔하자. 정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형이 이미 술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또 술을 마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때로는 직접 찾아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시켰습니다. 정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형님이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아끼던 형님이 이제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미 관청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술에 취해 출근하고 업무 중에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상관들은 고개를 저었고 동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연이 승정원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술에 취한 채로 정연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동생 이정수를 내보내라. 관직을 받고 교만해져서 형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비들이 정연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수가 급히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형님, 무슨 짓이십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정연은 동생에게 다가가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관직을 받더니 형도 무시하는구나. 집에도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도 찾아뵙지 않고. 정수는 황급히 형을 떼어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는 조정입니다. 하지만 정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10년을 희생해서 키운 동생이 이렇게 나를 버리는구나. 승정원의 대신들이 나왔습니다. 얼굴들이 굳어 있었지요. 대신 한 명이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정원, 저분이 누구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 제 형입니다. 대신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관직을 받은 지 2달도 안 되어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집안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오? 당장 저 사람을 데리고 물러가시오. 정수는 형을 끌어서 승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에 이르자 정수가 형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형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정연은 술 냄새를 풍기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무시해서다.
내가 변했다. 관직을 받고 교만해졌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이 미쳤습니다. 형님이 정말 미쳤어요. 정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수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정현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관청 앞에서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은 정수의 동료들에게 술을 사며 동생 흉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수가 머무는 숙소에 찾아가 밤새 소란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 동생이 출세했다고 시샘하는 것 같다. 집안 사람들도 정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현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동생을 그렇게 아끼더니 이제 와서 동생을 망치려 하느냐. 정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셨겠느냐. 제발 정신 차려라. 하지만 정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미 조정에서 신망을 잃었습니다. 술주정뱅이 형을 둔 관리라는 소문이 퍼졌고 상관들은 정수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정현은 다시 한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승정원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담장을 넘어 들어간 정현은 정수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술병을 들고 안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문서들을 흩뜨리고 가구를 넘어뜨렸습니다. 경비들이 달려왔을 때 정현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들으셨습니다. 승정원의 술주정뱅이가 침입했다고. 그 술주정뱅이가 바로 정원, 이정수의 형이라고. 임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관리의 집안이 이 지경이라니. 이정수를 당장 불러들이라. 정수는 임금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정원, 내 형이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정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습니다. 임금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내게 벼슬을 주었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니 조정의 기강이 서지 않는다. 관직을 거두고 충청도로 유배 보내도록 하라. 정수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그날 정수는 관직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충청도 공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지만 정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쓸쓸히 말에 올라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유배를 떠난 지 열흘 후 조정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모 혐의로 수십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정 학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조광조의 학맥을 이어받은 선비들이었지요. 고문이 이어졌고 강요된 자백이 나왔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고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었습니다. 명단에는 10여 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정수의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이 확인했을 때 정수는 이미 유배를 간 상태였습니다. 경죄로 처벌받아
관직을 잃은 사람이었지요. 조사관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이정수는 관직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파직되었습니다. 형의 술 주정 때문에 집안 기강을 잃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벼슬아치가 아니니 영모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미 처벌받은 자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정수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주의 작은 초가집에서 정수는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관청에 출두해 점호를 받아야 했고, 밤에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형님은 왜 그러셨을까? 정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을 아껴주던 형님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변했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시샘이었을까? 자신이 출세하는 것이 형님 눈에 거슬렸을까?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었습니다. 형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수는 밤마다 형님을 원망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조정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모 사건이 과장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대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증거가 나왔지요. 새로운 임금님께서 즉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사면령을 내리셨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수에게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사면령이었습니다. 유배가 풀렸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7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전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정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도 보고 싶었고 고향도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형님도 7년이 지났으니 형님도 달라지셨을까? 예전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실까? 정수는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마당에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정수를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수야, 내가 돌아왔구나.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7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형은 안채에 누워 계신다. 병이 나서 일어나지 못한다. 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은 형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마치 2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지요. 정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형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 돌아왔습니다. 정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야, 내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형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정수는 물었습니다. 형님,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님은 왜 이렇게 편찮으십니까?
정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형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날 정연은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한양에서 온 남자의 방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영모 명단에 올라있던 정수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친 척했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형님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술을 권했는지, 왜 관청 앞에서 소동을 일으켰는지. 그것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정수는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형님, 형님은 저를 위해 그런 짓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정수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7년간 형님을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형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정연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정수야.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형은 충분하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이렇게 병들어. 정연이 웃었습니다. 괜찮다. 형은 이미 할 일을 다 했다. 너를 지켰고 너를 살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수는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연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정수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라. 누구의 그늘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정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영원히. 정연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수는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정수는 형님이 남긴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형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명예도 존경도 심지어 가족의 사랑까지도 버렸습니다. 오직 동생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정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3년상이 끝난 후 정수는 다시 한양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임금님께서는 억울하게 희생된 선비들을 다시 등용하고 계셨습니다. 정수는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7년 전에 자신이 파직된 것은 영모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형님의 희생이었다고. 형님이 미친 척하며 자신을 구했다고. 임금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형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정렬을 세워주겠노라. 정수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 정연의 집 앞에는 정려각이 세워졌습니다. 의형지가 의로운 형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불렀던 정연이 사실은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정연을 기렸습니다. 정수는 다시 벼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형님의 뜻을 받들어 정직하고 의로운 관리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정수는 형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형님의 기일이 되면 정려각 앞에서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지켜주신 이 생명을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형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형은 내가 자랑스럽다. 세월이 흘러 정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말년의 정수는 어린 조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큰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큰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큰아버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셨지. 남들이 보기엔 미친 사람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사랑이 깊은 분이셨단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동생을 지키신 분이셨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친 것처럼 보이는 행동 뒤에도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담아 들었습니다. 정수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형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후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이 이 세상에 영원히 남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지키려는 절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현은 미친놈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깊은 형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도 존경도 행복도 모두 버렸지만 동생만큼은 지켜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받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현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어떤 이유가 있을지, 어떤 사랑이 숨어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정현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해받고 미움받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